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냉장고를 열고 먹고 싶은 것을 꺼내 먹습니다. 아무도 제 사상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며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범한 아침이 아직도 낯섭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민군 포병연대를 이끄는 연대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을 지휘했고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곳에 서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전사들은 일제히 일어나 내무반 벽에 걸린 두 분의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간부 숙소에서 일어나 군복 단추를 여미며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행동에 어떤 의문도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포병연대를 이끄는 연대장이었습니다. 직위로 보면 간부 중에서도 상급에 속했습니다. 그래도 배불리 먹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옥수수밥 한 공기, 점심은 된장국에 염장한 무 몇 조각, 저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부인 저도 그러한데 아래 전사들의 밥상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쌀은 구경도 못하는 전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얼굴이 붓기 시작한 병사를 보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양 부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훈련은 더 기이했습니다. 우리는 포병 부대였습니다. 대포를 다루는 부대가 대포를 제대로 쏘지 못하면 그것이 부대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탄약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었습니다. 포를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상급 부대에서 배급되어야 할 기름은 오는 도중 어딘가에서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연대의 실탄 사격 훈련은 1년에 한 번, 아니 어떤 해에는 2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 훈련에 포 한 문당 8발에서 10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시절이라 여겼습니다.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전사들을 이끌고 정치 학습 시간에 충성, 맹세를 외치며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부관이 조용히 다가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연대장 동무, 운전병들이 차를 몰고 장사를 나갔습니다. 연대장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운전병들이 제 차로 밤사이 몰래 시장을 돌며 기름값을 벌어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강한 군대인가? 물론 그 생각은 곧 눌러 삼켰습니다.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눌러 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함께 복무해 온 동료 연대장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대답 대신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숙청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군 간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그냥 전출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반당행위, 불순한 사상, 불충한 언동, 죄목은 나중에 붙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찍히면 본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까지, 때로는 친척까지 함께 끌려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좌라 불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숙소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동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위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끝이라는 것. 나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자 더 이상 밀어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굶는 전사들, 사라지는 기름, 쏘지 못하는 대포,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간 동료. 저는 이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처음으로 하나의 선으로 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명령과 감시뿐이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충성과 침묵뿐이었습니다. 군인은 총을 들어 적을 겨냥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의 총구는 바깥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민을 향해, 군인을 향해, 그리고 저를 향해. 물론 이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도 그 동료처럼 어느 날 아침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저는 다음 날도 초상화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성 맹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심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는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수년을 복무한 동료였습니다. 같은 포병 계통에서 올라온 제가 누구보다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죄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목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을 겁니다. 그저 누군가의 눈 밖에 났거나 누군가의 보고서 한 줄에 이름이 올랐거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이 어딘가의 보고서에 올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혼자 한 생각들, 부관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 어떤 것도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침묵조차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가 더 힘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하는지 혼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대 근처에는 탈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아는 이가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접촉 자체가 발각되면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몇 주에 걸쳐 조심스럽게 사람을 통해 사람을 거쳐 루트를 알아갔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밤을 틈타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문제였지만 일단 강만 건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필요했습니다. 군인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모았습니다. 가진 것을 팔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매일 아침 초상화 앞에 서고 전사들을 지휘하고 보고서를 올리면서 속으로는 탈출만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연좌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사라지고 나면 가족이 고초를 겪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조금이나마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서 가장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앉아 밥을 먹고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은 한겨울이었습니다. 출발하기로 한 날짜는 몇 주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이 얼면 건너기 쉽다고 했습니다. 물을 헤엄쳐 건너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막상 강 앞에 서자 그 어떤 계산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달빛도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쪽 어둠 속에서 간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강둑 옆 숲을 속에 엎드려 한동안 숨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붙여준 길 안내인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그는 이 길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짓으로만 지시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걸을 때 발 아래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 몇 분이 제 생애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강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안내인이 낮은 목소리로 엎드려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뺨을 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이쪽을 향해 흔들리다가 멈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나머지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도감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 덮인 강둑 위에 주저앉아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조국이라 믿었던 땅이 이제 저를 쏠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것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내인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중국의 어둠 속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고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북한을 탈출한 사람을 중국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붙잡히면 북송, 강제 송환입니다.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군에 있을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안내인은 저를 허름한 민가에 데려다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2명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위험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문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밥은 주인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었고 화장실도 밤에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 이동을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약속한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다음 발걸음을 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을 거의 다 내놓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고립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도 긴장해야 했습니다. 중국 내 한민족 동포를 통해 간간히 의사소통이 됐지만 그들도 전부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탈북자를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구조였으니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있던 탈북자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 안에서 저는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과거도 오직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중국에서 버틴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은 바닥나고 있었고 은신처는 언제 들킬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영원히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로커는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곧장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경을 육로로 넘고 마지막에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자진 출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럭 짐칸에 몸을 구겨 넣기도 했고 걸어서 산길을 넘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두만강을 건널 때와 같은 속도로 뛰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얼굴도 달랐고 규칙도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앞사람의 뒤만 따라 걸었습니다. 군인으로 살면서 길을 모른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은 국경 검문소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나서서 무언가를 건네고 해결했습니다. 무엇을 건넸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즈음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건물 앞에 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의 상징이라 배웠던 그 깃발이 그날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되는 곳에 왔으니까요.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원에서 몇 달을 보내며 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가장 많이 흔든 것은 강의실 안이 아니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책 너머 한국의 마을들은 가짜라고, 사람이 사는 척 만들어 놓은 모형이라고,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연대장이 되어서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은 것은 가스와 전기로 난방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체제가 우리 눈을 막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착 후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서 받은 일당이 1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며칠치 일당이면 쌀 수십 킬로그램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전사들이 염장무로 버티던 그 쌀을 일한 만큼 정확히 받는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저에게는 경이로웠습니다. 군인으로 2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처음 혼자 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는데, 이 나라는 명령 없이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착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K9 자주포의 정비 상태부터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 그리고 첨단 조준 장비까지. 저는 평생을 포병 연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포는 해방 직후의 장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북한은 일제강점기 시절 무기를 그대로 쓰는 수준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강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군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군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제대로 훈련받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가 이 아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얼마나 평범하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